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반복 강박이라는 말 간략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이 경계선인 사람들이 종종 가학적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끊임없이 또 아이들에게 그 재현이 된다. 그 학대의 순환이 재현된다. 그래서 그 반복 강박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 있는데, 흔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안 만날 사람인데도 가학적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말은, 가학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폭력적이라는 의미잖아요. 학대한다는.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던 사람인데 학대하는 사람을 물론 이제 연애할 때 막 학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걸 모르고 그게 안 보이다가 결혼해서 이제 학대를 당하는 거죠. 그게 반복 강박이다.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게 비유가 이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쉽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내가 좋아했어. 그러니까 뭐 한 4살 5살 때부터 우리 집에 항상 콜라가 있었어. 우리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항상 콜라를 먹었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항상 콜라가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콜라를 먹어보니 그 상큼하고 톡 쏘고 그 달달한 그 맛이 좋았어. 그래서 5살 때부터 뭐 빼먹지 않고 뭐 한 20살 될 때까지 내가 이제 다른 집으로 나오기 전까지 콜라를 먹고 자랐어요. 집에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도 어, 그 집만큼은 아니지만 콜라를 자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0대가 됐더니 이제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콜라 많이 먹으면 이가 썩나지 않습니까? 뭐 이도 안 좋고 뭐 당뇨에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아.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알았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왜냐면 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까. 근데 성인이 돼서는 콜라라는 게 너무 당분이 많고 제로 콜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지 마시고요. 저기 근데 어쨌든 이제 몸에 안 좋은지는 아는데 콜라를 끊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짜장면, 피자 이런 것도 뭐 예를 들 수가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더니 안 좋은 건 아는데 뭐 끊을 수가 없어. 뭐 대표적인 게 뭐 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을 어렸을 때부터 먹지는 않죠, 보통. 보통 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 근데 이걸 반복 강박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그 술 마시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 뭐 청소년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맨날 알코올 중독이어서. 근데 내가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니까 나도 술을 많이 먹더라. 그게 반복 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더니만,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한테 이제 끌린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제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고통 속에서 막 이혼해야지 하면서도 막 그냥 또 살고, 막 맞았는데도 또 잘해주면 가서 그냥 또 갔다가 또 맞으면 또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20년 이혼 않고 살고, 이혼을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 또 만나고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조금 뭐 그냥 이런 설명이 있어서, 경계에서 성격장애인 사람들의 그런 반복하는 그런 게 좀 있다. 425페이지에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워서 종식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제시카가 막 화가 나니까 막 넬이랑 아무튼 뭐 물주전자를 막 집어 던졌다, 막 이렇게. 뜨거운 물,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뜨거운 물주전자를 던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충동성이 이게 틀린 거죠. 보통 사람들의 충동성과 이게 충동성도 있는데 거기 이제 행동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뭐 뜨거운 물주전자 아니라 이제 좀 막 그런 위험한 행동, 자살이 됐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감정을 더 사실은 더 풍부하게 느끼긴 해요. 자기애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어떨 때는 심지어는 이렇게 공감적이기까지도 해요. 다른 사람을 근데 경계성인 사람들도 어찌됐든 그 괴로움 때문에 감정 차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상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충동성이 일어나는 게 주된 특징이에요. 진정한 공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충동성에 의해서 피상적인 감정이 충동성으로 온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 차단 유기되는 그런 불안한 엄마 아빠한테든 친구들한테는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버리는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연애 관계에서도 조금만 행동이 이상하면 자가 날 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버려진다는 단어가 좀 우스운데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 누군가한테 버림받는다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삶은 혼자 와서 실존주의에서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건데 관계라는 게 잘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근데 경계선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게 두렵고 굉장히 그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누군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근데 스스로도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그런 버려지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버리고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차단하는 거죠. 핸드폰 막 끊고 이런 식으로. (438페이지) 볼까요? 제시카가 그 성격 경계선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 한번 나와볼까요? 그 유도프스키 박사님 약속할 때 적대적인 행동, 이 직원들하고 막 이렇게 강렬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평소와 다른 반응이다. 매우 거만하고 약간 이렇게 자기애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연극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막 이렇게 말도 과격하니까 직원들도 막 경계와 규칙을 변경하도록 막 이렇게 하고. 유도프스키 박사님 그 상담실에 원칙이 있는데 그걸 막 바꾸게 했다 그 말인 거죠. 변경을 안 하려고 했을 때 5번에 변경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막 분노하고 평가절하하고. 뭐 자기애성인 사람들도 자기네들 막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니까. 근데 이제 경계선인 사람도 이거는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9번에 공격성이라든가 자살행동, 그리고 그 레리, 전 뭐 남자친구였겠죠. 사실 무근적인 망상적인 그런 편집증적인 의부증 같은 그런 편집증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에 뭐 어떤 사람들 이상화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한다. 양극단이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의 경직성. 양극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주된 경계선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애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뭐 계속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존중받아야 하고 계속 그런 특징이지 뭐 이렇게 막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했다가 막 그건 좀 적다 이거죠. 근데 경계선인 사람들은 이게 좀 이상하고 평가절하니까 결국 감정 기복과 충동성과 밀접한 거죠.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유기대가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인 거죠. 내 사람으로만 만들려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막 분열도 시켜서 결국은 나한테만 이렇게 잘하게 하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든 뭐 연인관계든 자기랑 뭐 많이 있어야 한든 어쨌든 자기가 필요할 때 있어야 하는데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러면은 막 화를 내고 뭐 그 사람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여자친구든 남자친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저기 또 중요한 사람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불안은 뭐냐면 이 대상의 영속성, 신뢰감의 문제인 거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든 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라도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정감이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조력해주고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경계선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선택하라. 관계 맺기는 어려운 거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무슨 미안한 사람인데 미안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이상한 정상인 사람이 관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족 관계에서도 수립할 수가 없다. 가족들도 이건 뭐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특정 가족만 그 사람이 끌려다닐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자녀다. 그럼 엄마나 아빠 중에서 이렇게 그 자녀에게 애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예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참을 수 없어서 한 사람은 그런 애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마. 경계선인 사람이 부모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부모든 결혼 생활을 가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경계선인 사람이 결혼을 못했든 뭐 안 했든 뭐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경계선이다. 뭐 이제 막 한쪽이 됐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견디기가 좀 어렵겠죠. 학업도 중단하고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뭐 오래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 하지 못하면 당연하죠. 뭐 직장에서 이거는 너무 충동성이 많고 그리고 주변 대인관계 직장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까지 이 경계선인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뭐 가족 관계, 뭐든지 다 이건 제대로 된 관계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거지 이거. 그래서 기준이 나와 있네요. 그 대인관계나 자아상에서 439페이지. 불안정성, 충동성이 결국 불안정성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9개 중에서 5가지를 충족하느냐. 여기 9가지 쭉 보시면 유기를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가상적인 뭐 실제적인 유기.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존재라는 거를 실존주의처럼 인정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중심이 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이 수업인지 자매나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 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유와 책임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혜가 높아야 하고 성숙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맨날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뭐 사기당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가 높은 사람은 답이 다 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오히려 물어봐봤자 그 사람이 나보다 덜 현명해. 그러니까 물어볼 이유도 못 느끼죠.
내가 지혜가 성숙해지면. 그리고 내가 책임을 내 삶에 대해서 내 감정이든 내 행동에서 책임을 지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경계선인 사람은 이게 중심이 안 잡히고 내가 이제 공허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보니까 이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사실 반대로 가야겠죠. 치료의 메시지는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짱이야 이랬다가 나를 좀 실망시키면 혹은 나한테 그러니까 다 잘해줘야 하는데 뭐 이게 낙이야. 근데 자기만 바라보고 뭐 저기 무슨 뭐 저기 하인 키울 겁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단절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양식을 보인다 그 말인 거죠.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 약물, 뭐 낭비, 약물, 폭식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보통 이게 성적인 것도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극단성.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남자 주인공 아저씨가 참 듬직하게 일관되게 이렇게 큰 바위 같은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주죠. 가족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족에서 사실은 가족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만약에 부득이한 이유로 어렸을 때 잘 양육을 못했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만이라도 그 부모가 수련을 많이 해서 그런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자살, 막 자해 행동 뭐 이런 것 주된 특징이죠. 경계선인 사람이 이게 제일 많아요. 다른 성격 장애보다도 어쨌든 이 자살, 자해 이런 게 제일 많다. 자살 신용이라고까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죽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가져줘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안 떠나주고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는 게 치료의 목적은 아니에요. 치료의 목적은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유감을 가질 수 있게 듬직하게 치료자가 이제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감을 줘야죠.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버려지는 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자기가 혼자 쓰면 나를 누가 버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튼 감정의 불안정성, 만성적인 공허감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 공허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도니까 따뜻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연결돼 있죠.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조절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적절한 분노가 있고 부적절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제도 뭐 우리가 이런 거에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분노죠. 그게 아니라 아까 같이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 그럼 며칠 뒤에 뭐 약속이 있다 미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땐 만나라고 해놓고는 당일날 가려고 하니까 네가 가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막 화를 내. 이건 부적절한 분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적절한 분노와 부적절한 분노. 이게 적절한 분노 말고 이게 적절한 감정이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 그죠? 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이유도 합당하지도 않고 약속 갑자기 버리면 약속 안 지키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 뭐 적절하죠. 그런 거는 예를 들면 그죠? 이제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뭐 아무튼 아까 제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인간 그래요. 근데 이제 경계선인 분들의 연극성도 그 제가 좀 이렇게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뭐 그런 연극적인 사실 그런 게 있어야 저기 스타기가 있는 거죠. 439페이지에서 경계선 보면 여기도 연예인들 슈퍼스타 연예인들도 주로 이렇게 좀 해당하는 경우가 그래도 여기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슈퍼스타들이 뭐 제가 옆에서 뭐 다 관찰한 건 아니지만 뭐 유명했던 도어즈라는 무슨 그 락 그룹 거기도 그랬고 너바나라고 했던 무슨 커트 코베인 그분도 자살을 했었고 자살해서는 없죠 이 세상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라고 해요. 저도 물론 그때 그 시대 때의 그런 음악적 부류.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도 연예인들 중에 꽤 많고 문학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경계선인 경우가 어쨌든 예술인들이 좀 근데 이런 충동성 극적인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고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계속 예술적으로 잘 승화할 수 있게 좋은 건강한 멘토가 좀 이렇게 멘토나 스승 이렇게 멘토가 좀 여럿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물남용이나 마이클 잭슨도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약물에 너무 이렇게 장시간 휘트니 휴스턴도 정말 그 노래도 그렇고 뭐 또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뭐 그렇지만 약물 너무 오랜 시간 약물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슈퍼스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보면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거는 이제 지난 고인들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아니고 좀 이렇게 옆에 그런 좋은 따뜻한 멘토나 친구들 누가 좀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요. 의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통과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그 진단 기준까지 하면은 뭐 거의 다. 근데 440페이지나 441페이지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의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또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죠. 이들이 그 편안함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는 짧고 충동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이제 많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좀 공허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걸로 이제 승화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인간적으로 이들의 중요한 재능이나 뭐 사회에 기여하는 바나 그러니까 잘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그 경계선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면 그 경계선은 여전히 가져갈지 몰라도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계선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와 다르게 예를 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는 20대 때 출발해서 30대, 40대, 50대로 가면 그 굳어짐이 더 세져요. 거의 못 고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기애성은 진짜 이거는 20대 때 출발한 사람은 지금 현재 50대다, 뭐 60대다. 나 그걸 이렇게 고쳤다는 사례를 내가 좀 보고 싶어요. 예. 못 고친 거를 저는 못 고친 사례만 봤지 고쳤다는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 왜냐면 경계선 성격 장애는 20대 때가 가장 풍성한
풍성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는데 가장 많아요. 이 경계선은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근데 경계선은 그래도 20대 때 가장 풍성했다가 30대까지도 피크를 찍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이게 그런 극단성이나 충동성이 좀 줄어들어요. 성숙해 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두면 그 경계선의 그 강한 경계선적인 게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경계선끼리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충동성과 불안정성과 그런 변덕스러움은 남아있지만 자기도 알지만 그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통합되면서 좀 더 이렇게 예술적인 거라든가 좀 승화되면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0대 때 제일 셌던 그것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경향성이 많다라는 거. 경계선 성격장애는 뭐 구별이 되잖아요. 자기성이랑 공변하지만 나이가 들 때 좀 더 경계선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이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또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경계선인 사람이 어떤 그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거를 잘 이렇게 멘토인 사람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서 근데 쉽지 않은 거죠. 막 멘토인데도 막 이상화했다가 그냥 단절시키니까 멘토는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어쨌든 20대 때를 잘 버티고 견딘 경계선인 사람은 이제 30대, 40대로 갈수록 좀 괜찮아진다. 그래서 468페이지에 여러분들 후기에 그 뭐 1, 2, 3, 4번 번호가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성격장애 관련된 흔히 하는 비유가 고장난 기계 비유를 많이 해요. 흔히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고장난 기계인데 자 고장난 기계가 있고 새 상품을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거는 고쳐 쓰는 게 당연히 뭐 비용을 덜 들 때도 있죠. 이 정도는 고쳐 쓸 만하다. 뭐 여러분 노트북이 됐든 노트북을 예를 들면 내가 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뭐 노트북을 자 60만 원에 구매했어. 샘핑인데 막 행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원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인데 성능도 좋은 건데 뭐 i5 i5고 뭐 SSD가 몇이고 뭐 아무튼 성능 좋아. 근데 60만 원에 샀어. 근데 한 1년 썼는데 우연찮게 내가 뭐 떨어뜨렸든 뭐 아니면 뭐 걔 제품이 뭐 10,000대 중에 한 개가 불량이었든 뭐 메인보드가 나갔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뭐 3만 원, 2만 원인데 메인보드는 제가 알기로 좀 비싸지 않습니까? 메인보드 고치려 했더니 뭐 30만 원 달래. 60만 원 주고 산 건데 30만 원 달래. 한 2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새고 그런데 그런 정도 성능을 알아보니까 뭐 한 50만 원이면 사. 뭐 더 좋은 거를. 아니 뭐 메인보드 말고도 막 더 비싼 부품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막 고쳤을 막 뭐 나중에 수리비가 나왔는데 한 300만 원 나왔어. 뭐 내가 원래 중고차 뭐 400만 원 주고 샀는데 무슨 말이냐면 녹슬고 고장난 그 자동차의 복구 과정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능한 정비사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정비사는 그 녹슬고 고장난 자동차를 당연히 정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초보 정비사 이제 이제 우리가 뭐 대학을 나왔다든가 초보 정비사는 배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못 고친다 그 말이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사도 유능할 경우에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사도 위험하죠.
왜냐면 자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담자한테도 위험한 일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469페이지에 치료사든 주변 동료든 신뢰 약속 용기 동기, 신뢰 약속 용기. 네, 지속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상담자이면서 혹은 뭐 친구자 동료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신뢰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 이 반응을 자꾸 일으키거든요. 어떤 감정적,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화를 내니까. 경계선 성격인 사람은 자기 기분의 충동성이 높으니까 예상할 수가 없어요. 평소 때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뭐 식당 한번 잘못 선택하면 뭐 그걸로만 이제 삐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식당 같은 문제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불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약속,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상담자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야 할 때, 혹은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야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나 이제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고쳤을 수 있는 수준의 뭐 저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인지, 그래도 내가 잘 이렇게 다독이고, 뭐 다독인다는 표현은 그렇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관계로 고쳐 쓸만한지는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보통 성격장애 그 상담자들은 이제 새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성격장애는 보통 그렇게 가장 보편적인 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성격장애는 워낙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까지 계속 편의성 성격장애까지 계속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얘기한 게 잘 피해라, 이런 사람을 잘 구별해서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는 게 책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책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박사님이나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쳤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삶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0대 때의 그 삶의 방향성을 지금 정하지 않으면, 자기 성장과 성찰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아까 경계선인 경우는 좀 나아지는 경향성이 많다고 했지만 반사에도 좀 더 나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굳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갈 것인지, 성격장애인 분들은 행복을, 미안한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깊은 행복감이죠. 단순히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뭐 부자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뭐 부자인 사람도 많아요. 성격장애인 사람들 보면 부자이고 뭐 높은 직위인 사람도 많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그지만 그들이 행복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그 도움받기에 552페이지, 553페이지 이런 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552페이지에 보면 이 책의 주요 초점이 이런 그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식별해라, 구별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라.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럴 수 없을 경우 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배우는 데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거죠. 직장에서야 뭐 잠깐 뭐 8시간이든 한 거예요. 배우자는 뭐 거의 뭐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치명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동이 있느냐, 어떤 역동과 여러분들의 과거력과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됐는지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격장애인 사람들에게 뭐 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계를 맺는 데에는. 그럼 자기 문제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53페이지에 나는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가, 왜 끌렸는가든가, 뭐 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가. 끌리진 않았는데 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제 관계를 맺은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왜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는가? 왜 그 사람이 강렬하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만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장애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신뢰할 만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치료를 좀 더 받아야겠죠. 이런 질문들을 해봐라. 그래서 553페이지의 마지막에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면을 돌아다보라. 그래서 거기에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생기 있고 자유롭게 만드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격장애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보면 그 우리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중요한 점은 우리 자유를 박탈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연극성이나 경계선은 어떤 유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애성인 사람은 어떤 착취적인 방식으로 자기 권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자기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유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성격장애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계속 굉장히 고통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유를 박탈당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안 끌려다닐 수 있는 지혜와 그 감성적인 자기 깨달음과 성찰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학기간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단순히 이렇게 공부로서의 수업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전체로서 그려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자유를 내준 삶을 살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정신병리를 일으키고 그거는 다시 또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어렵게 만들고 대인 관계도 못하게 만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수행을 하고 수련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556페이지에 결국 그 말이 나와요. 556페이지 3번에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여라. 변화를 위한 조건 다 읽어보시는데 3번 당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격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격장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강하든 약하든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야만 행복과 자유와 그 평온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죠. 혹은 내가 성격장애가 없고 건강한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격장애인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구별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나갈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주는 중요한 저희 한 학기 배웠던 중요한 목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주되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성격장애 중심으로 해보았습니다. 집에 이렇게 있거나 이런 성격장애는 제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제일 주된 성격장애를 하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나누고 싶은 성격장애가 있고 더 하고 싶으면
또 조교 선생님께 제가 아마 공지 문자를 한번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때 제가 보강 수업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